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차례로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의 악어의 눈물, 그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의 등장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건희 씨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과연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았는지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른 재판과 특검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봐야겠죠. 해당 영상 함께 보시죠. 내란이 성공을 했었다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1심 네. 결심 공판이 27일에 있었거든요. 이틀 전에. 네, 이틀 전에. 그런데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20년 구형을 했는데 그 구형을 하는 그 장면이 와 기가 막혀. 구형 장면. 박성재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박성재 후배 검사가 구형을 한 거예요. 예. 와 이거 뭐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 검사가 한마디로 유명해졌더라고요. 아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막 진짜 후벼파더라고. 네. 조금 길지만 요거는 여러분과 함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폰을 좀 착용을 해주시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Ministry of Justice, 정의부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 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월 3일과 12월 5일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 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진짜. 내용, 말투, 네. 태도. 저는 진짜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마음이 장중해지고 너무 차분한 이렇게로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러니까요. 공익의 대표자는 검사나 법무부 장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찰도 공익의 대표자이고 모든 국민도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검사란 말들은 너무나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네. 논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20년, 네.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습니다. 법 기술자 이야기도. 네, 나오고요. 가슴에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검사의 선배 박성재 네.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마지막까지도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더 봐줄 수 없는 게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도 거짓말로 일관한 거야. 나는 그거 정말 이분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과 요구하면 안 돼. 반성을 요구하면 안 돼. 어차피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의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거나 내란의 중요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 법정에 현출된 여러 증거들을 형사법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그런데 눈물을 흘려. 내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막지 못한 거는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임과 처벌을 받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려고 하는, 정말 저는 마지막까지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보셨습니까? 화면상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눈물 나왔다고 표현하시길래. 네. 제 화면이. 네. 아. 그 판사들은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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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단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설득했는데 실패했다. 네, 윤석열을 설득했는데 자기는 실패했다. 설득은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을 아예 안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그렇게 지금도 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작위에 의한 네. 헌법 파괴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판사가. 네. 지금 박성재는 본인이 뭐가 잘못했는지, 저 논고의 핵심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변명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느라고. 사실은 저 논고문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박성재하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저 내란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 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자로서 검찰총장과 통화를 했는데 맞아. 너네는 수사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고 뭐냐면 박성재는 제가 설득을 했는데 못 막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돌아와서는 그렇지. 저걸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백한 거야. 예. 제가 죽여준 동자를 네. 자백한 겁니다 지금. 어제 이제 김건희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2심 선고 내용 잠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거 무죄입니다.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 유죄. 그래서 합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기로 했고 2,094만 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 좀 계속 좀 띄워놔 주세요. 네. 어제 이제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의미 있게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쾌거인 것처럼 이렇게 쓰던데. 주가 조작 공범을 인정했다. 그렇습니다. 뭐 일견 뭐 타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범죄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파괴시킨 거예요.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중범죄야. 그러네. 진짜. 그런데 우리가 뭐 나오는 선고량이 그동안에 너무나 형편없다 보니까 이런 4년 이런 거에도 만족이 되나 봐. 1년 8개월 보다가 4년 네. 보니까 뭔가 그렇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범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낮은 형량들, 특별히 권력 있고 돈 많은 피고인들에게도 형이 낮춰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또 반면에 계속 후행, 종합특검 등에서 추가 기소들과 재판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또 형은 계속 이렇게 얹혀질 것입니다. 네. 네. 양형도 양형이지만 추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먹은 돈은 그대로 그냥 갖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고 해버려 심지어. 예. 금감원이 다 계산해줬는데. 예.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네. 권력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맞죠. 우회 양형 요소로 들어가야지.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수사를 가볍게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네. 수사를 왜곡시켰다든지 이런 게 다 감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게 제일 답답하죠. 국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감형의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네. 이 부당이익을 산정하지 못해서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얼마 벌었지 모른다. 그리고 실패한 주가고 이게 뭐 시장 교란을 많이 한 거는 아니니까 이게 감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잠깐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중 구속 요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시세 조정 범행의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시세 조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였다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저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 나는 나 지금 야. 너무 고통스러워. 실패를 했다니 김건희가 훑어먹은 돈이 얼마인데. 자기가 23억 정도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입으로 짜증까지 냈잖아. 네. 왜 이걸 내가 나눠줘야 되냐고. 그러니까요.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던 시세 조정. 그리고 시세 조정의 주요 대상이 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저렇게 약간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가 오히려 시세 조정하기가 쉬워서 주가 조작 범죄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 논리라면은
작은 회사를 가지고 시세 조정을 했으면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상대에 따라서 하는지 보세요. 정경심 교수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걸었었잖아요. 그때 명백히 그분은 거의 다 손해본 거 다 나왔었잖아. 네. 마지막에 다 손실만 났잖아요. 네. 근데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가격을 쳐가지고 그때 팔았으면 이만큼 벌었을 수 있다. 와. 그래서 시장을 교란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판결을. 이 정말 미치겠습니다. 예.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주가 조작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털어준 검사들 얼굴은 보고 갑니다. 아무 시간 없어도. 그렇죠. 요거 읊어 이름. 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이죠.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저 조상원이가 저 발표했었잖아. 안경 조금만 넣고. 맞아, 요만한 거 끼고. 맞아. 그러니까 이자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돼. 천벌. 자, 그리고 어제 명태균 정치자금 위반 혐의는 완전 또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룰 시간은 없네요. 네. 가 뭐 부축을 받으면서 나갔다면서요? 본인으로서는 충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1년 드는데 8개월인데 이게 4년으로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할 겁니다. 심지어는 예. 3가지 혐의 중에서 여전히 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 여론조사 참 예, 명태균 씨 관련돼 있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인데,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버티면 내년이면 이제 나간다라고 믿고 있던 김건희 씨의 이제 기대가 와장창 깨진 것이거든요. 예. 이게 특히나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더 이상 형량을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그렇죠. 바뀌지 네. 않는다면 이대로 굳어지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이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다투게 되면 더 형량이 더 올라갈 일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이제 휘청하는 게 이제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대를 하길래 저는 도저히 늘 기대를 뭐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검찰총장 법조인하고 같이 산 그 와이프잖아요. 그 그러네. 견눈질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마주 변호사 수준은 기본적으로 된다. 이제 1심보다 2심 형량이 네. 적어지면 적어졌지 많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없다. 사실은 유죄였다 무죄로 바뀌는 드라마틱한 전환은 있는데 네. 형량이 1심에서 1년 8개월을 받았는데 2년 2개월이나 산입이 돼가지고 4년이 나오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잘 없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에도 늘어봐야 얼마 늘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보다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법감장과 달리 본인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어제 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고, 맞아요. 단순하게 특검이 추가로 공소 사실을 바꾼 대로 방조범에 그친 것이 아니라 김건희의 지위라는 것은 사실은 권오수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공동 정범, 공범 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판시한 것 자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진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때 그걸 봐줬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종합특검이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해서 답답함을 좀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판결이 또 근거가 되어가지고 종합특검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상원, 이창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이제 좀 다시금 따져볼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 피해갈 수 있는 잔이라고 생각했다면 김건희 씨는 오산이죠. 오산이다라는 네.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1심이 정말 문제긴 했어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우인성 네. 판사의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우인성 판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정파적인 차원에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2심 판단이 보더라도 문제였던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쓸데없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을 해야 된다는 등 라틴어를 들고 와가지고 네. 뭔가 국민을 가르치는 듯한 모습을 예. 보였던 우인성 판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분화 의원께서 아주 그냥 한자 서당을 열었네. 한자 서당을. 한자 서당을 열었다고? 네,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2심 재판부는 네. 2심이 법리 오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그래서 하지 여러분들이 않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해를 하기가 좀 들으면서도 이게 맞아요. 무슨 내용이 하실 텐데 네. 제가 좀 씹어먹어서 네. 간단하게 어떤 부분을 1심과 달리 판단했는지 네. 주가 조작 사건 설명을 드리면 두 개를 유죄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권오수의 권유로 김건희가 미래에셋 증권 계좌, 미래에셋 대우 증권 계좌에 위탁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심지어 얼마나 큰 돈을 위탁 매매를 맡겼느냐, 20억 원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금이라는 것이 종잣돈이 돼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쓰였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거고, 네. 그 근거로는 그 수익을 6대4로 나눈 구조, 예. 4는 블랙펄 위탁받은 블랙펄이 가져가고, 예. 그리고 실제로 맡긴 김건희 같은 경우 6의 비율로 예.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 자체가 예. 주가 조작이 공동 정범으로 관여한 정황이다라는 판단을 판시를 한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김모 씨라는 사람과 블랙펄 측이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 및 호가에 그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가 매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법원 같은 경우 18만 주 중에서 적어도 13만 9,383주 같은 경우에는 통정 매매 방식으로 블랙펄에 넘김으로써 네. 실제적으로 시세 조정을 도왔다라는 건데, 통정 매매라는 게 뭐냐면은 주가 조작 세력들이 서로 물량을 주고 받는 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놓으면 김건희가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을 내놓으면은 네. 그 정해진 호가, 약속된 호가에 바로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네. 이런 것들이 주가 조작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거래량을 늘리는
늘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주가가 아무리 상승축이라고 하더라도 팔 때 못 팔면 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호재가 있다라고 시장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짜고 파는 그 조종 행위를 하는 던진다 건데 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통정 매매라는 걸 통정 매매 방식으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하였다라는 거고 네. 더 재미있는 점은 미래에셋 대우 계좌와 대신증권 계좌가 있는데 그 대신증권 계좌 같은 경우는 팔았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도이치모터 주식을 그 이후에 가까운 시점에 미래에셋 대우증권 계좌로는 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의 명의로 된 두 개의 계좌에서 이런 식의 굉장히 불규칙한 방식의 약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의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가 단순하게 가담이 아니고 혹은 시대조정 인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이런 작전 내용 전체에 하나의 기계적 부속으로서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야, 네. 이제 구계영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아니,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네. 네. 나 어제 모르고 막 헤맸는데 아직 오늘 들으니까 구경이 알죠. 네. 저는 어제 방송할 때 헤맸어요. 여기 와서 내가 제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혹시 우리가 재판을 막 듣다 말다 맞아요. 듣다 말다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들으니까. 네. 구경 기자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들리다가 말다 예, 해가지고 예. 핸드폰 계속 이동 중이어서 잘 못 들었는데 오늘 아주 그냥 네. 야 챗GPT가 따로 없네. 야, 짜고 쳤다라는 그 게 딱 능력이 딱 그래가 정리된다는 바로 거잖아요. 되잖아요. 네. 머리에 이런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면 진짜 좋은 학교 갈 것 같아요. 예, 너무 여러분들도 명쾌하게 딱 정리가 되시죠. 근데 저는 어제 재판 가운데 그 우인성 판사도 그렇고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면서 이거 모르지 않으면서 네네네. 이른바 김건희를 봐주기 수사했던 그 검사들, 예. 그 문제가 굉장히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그럼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씨의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가려져 있는 그들의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또 네. 다른 범죄자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항상 어떻게 검찰만 피해 갈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 가는 것들 때문에 특검도 추동되는 것이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라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시금 우리가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불기소 처분했을 때 김건희 씨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판단 근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전문가라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2심에서는.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네. 5년 이상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5년 정도는 투자를 하면서 알았다는 것으로 본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시세조정 행위가 있기 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보유 과정에서 그 거래량이나 흐름 같은 것들을 본인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조정 행위를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고 기능적 역할로서 공범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한 것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김건희의 성향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성향을 있는 피고인이 네.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놀라거나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너는 공범이다 이렇게 말한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애초에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종호 부장판사가 이제 1심에 이제 우인성 판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 이게 사실 과도한 판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참 감탄을 해야 된다는 게 슬픕니다. 1심의 판단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하여간 하나만 걸려봐 거의 이런 수준인 네. 거잖아요.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김건희 씨의 형량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여론조사 여전히 이제 무죄하고 하나 또 반가운 것은 그래도 뭐죠? 알선수재. 그 샤넬백 추가적으로 이제 인정이 그렇습니다. 됐죠.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맨 처음에 갖다 준 가방은 800만 원짜리인가? 네. 그런데 그거는 선물이고 나머지 2개는 알선수재에 해당한다.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서 분전화시켜서 판단하냐? 그렇죠. 다 뇌물 네. 성격인 거지. 그럼요. 네, 그런데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정확하게 싹 본 다 거죠. 네, 네. 정확하게 봤다.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가워한다는 그러니까. 상황이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잡혀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선거 기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러면 그걸 모사해가지고 하는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근데 그건 또 처벌을 하고 예. 이거는 피해가고라고 하면 법의 잣대가 휘어져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처벌을 안 한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번에 바로 잡혀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4년으로 김건희 씨가 패가망신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어제 굉장히 많이 쏟아지던데 달렸죠. 지금 네. 뭐 마찬가지 판단인데요. 이제 이게 시작이고요. 2차 특검을 통해서 추가 기소될 만한 사건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근데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지금 법원을 두둔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네. 양형을 왜 그렇게 했는가 할 수밖에 네, 없었는가에 네, 네. 대해서 판사적 시각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네. 지금 유무죄가 바뀐 사안이 명태균 똑같이 무죄니까 맞아요. 빼고 네. 주가 조작 사건의 유죄가 선고된 건데 그럼 형량이 늘어나려면은 드라마틱하게 거기서 이제 서사를 써야 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지금 도이치모터스의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상당 인원들이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된 맞아요. 상황인데 가장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최종 의견을 어떻게 썼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8개월이었던 실형 4년을 늘린 부분들은 제가 항소심 판사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대법원까지 확정된 형량에 비춰봤을 공범들의 형량에 비춰봤을 때는 김건희를 좀 더 늘려줬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네. 우리가 느끼는 법감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듭 강조한 대로 네. 주가 조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대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느냐는 근본 의문이 부닥칠 텐데 공범관계에 묶인 사람들의 선행 판결의 영향을 항소심 법원의 판사는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제가 그렇군요. 법조 기자를 조금 했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네.